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뭐 젊은 건축가들은 자기는 디자인 설계이기 때문에 뭐 5천만 원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디자인 설계는 우리 카페에 제가 올리는 자료 있잖아요. 거기서 별반 특별히 창조적인 것도 없는데, 원래 죄송합니다. 다 모든 설계가 다 디자인 설계 아니에요? 뭐 다른 설계가 있나요? 디자인 설계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 설계라는 거의 일부가 디자인이죠. 설계라는 거는. 제가 과거에 이제 시공회사하고 다른 이제 시공회사하고 관련이 있을 때, 그분도 유명하신 이제 건축가 분이셨는데, 시공이 도저히 불가능한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공사에서 몇 가지 그 제안을 드렸는데, 이분은 그게 전부 자기 디자인하고 안 맞는다고 이제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 시공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시공사 측에서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 건축가분한테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 디테일을 그려달라 얘기를 했더니, 나는 디테일은 잘 모른다, 디자인만 하지.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분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네가 무슨 설계자냐,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라는 거는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지금 이동준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듯이, 사실 저희는 이제 공대 건축과였어요. 저희가 나올 때. 지금은 이제 건축과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대에 속하지 않고 미대에도 속하지 않고. 지금의 건축과는 좀 그 디자인 쪽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 때는 공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거는 공학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적인 미술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해지는 게 설계지,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설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더라도 시공이 될 수 없는 설계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많은 경험이 있어야만,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현장에서 이 모양을, 내가 의도한 모양을 제대로 살려줄 수 있을까라는 디테일을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결국은 비용인 거죠. 뭐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설계를 배우기 시작을 하면 최소 한 10년 경력은 돼야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뭐 설계비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 교수님하고, 지금은 좀 친하지만 예전에는 박 교수님하고 저랑 경쟁 상대 회사에 있어서 서로 많이 싸웠었습니다. 적이었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박 교수님 모신 거거든요. 이동현 선생님도 뭐 그전에는 언제 만났었죠? 저기 뭐 하면서 만났지? 예전 회사의 대표가 있었죠. 이제 문 팀장님이 이제 한창 잘 나가는 시절에 제가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 팀장님이랑 저랑 약간 출발은 좀 비슷해요. 그 목조라는 전문적성을 띠고 이제 설계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 팀장님 조금 엔지니어 쪽으로 좀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 건축사를 목표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이제 이게 한 1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가 서로 된 거고요.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내가 나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예. 사실은 저는 형이라고 부르죠. 저보다 2살 위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문 팀장님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전산 쪽의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에 대한 그 전산 쪽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설계라고 하면은 나머지 설계가 다 끝나면 나머지 공정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이게 보여야지 설계가 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산 쪽에서도 보면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스탠다드 설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이 정도 설계가 들어간다. 스탠다드 설계서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문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시공사에서 보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이런 설계, 이 정도 설계 이렇게 그 설계에 어떤 자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거의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감이 딱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공사에서 그런 스탠다드 설계 가지고 아예 그냥 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좀 들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한 7, 8년 전만 해도 이제 원스톱 시스템이란 뭐 그래서 사실 시공사에서 설계를 다 했어요. 저도 이전 설계사에서는 설계도 직접 했었고, 근데 그거 안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차피 허가라는 과정을 거치려면 건축사분들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 시공사 쪽이 아무리 뭐 유실장님도 우리 자유설계를 하고 계시지만 설계사무실이 있었고, 저 뒤에 부하 수지양도 다른 시공사 설계팀장을 하고 있었고, 근데 좀 설계가 다르긴 다릅니다. 시공사 설계랑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설계하는 거랑 좀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요소 시공 디테일에 대해서는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차피 박 교수님의 이쪽 허가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 시공사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선 속도가 늦죠. 우선은 속도 늦게 한 6개월 동안 설계해서 허가방을 가려고 하면 용인은 한 최소 700, 600만 원을 줘야 되고, 판교 쪽은 뭐 1000만 원까지 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허가방 비만 그 설계를 들고 와서 뭐 하는 게 왜 건축 설계밖에 안 하잖아요. 전기도 그래야 되고 설비도 그래야 되고 뭐 앞에 뭐 겉지에 뭐 여러 가지 다 쓰고 난 다음에 허가방을 줘도 뭐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를 줄 바에는 차라리 전문 건축가한테 의뢰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저도 욕심이 있죠, 사실은. 설계를 뭐 6개월 동안 같이 시공사랑 하면 그 사람은 빼도 박고 도망도 못 가거든요. 그러면 완전한 미끼가 되는 거죠. 이제 건축적 꼬시기에는 시공사가 설계를 하는 게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카페에 자유설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주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양평이나 이런 택지지구 뭐 30동 50동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허가를 넣을 때 토목하고 건축 평면을 같이 넣어버려요. 이미 허가가 나 있거든요. 그러면 뭐 30평짜리 한다 40평짜리 한다 그러면 자유설계에서 평면 인면만 갖다 줘도 그 허가 그 단지 전체를 허가 내는 사람들이 다 서류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때 자유설계를 이용하셔야지 뭐 판교나 이런 데 하시다가는 훨씬 손해보십니다. 맞죠? 예. 절대로 시공사한테 안 맡, 잘하는 설계자도 있긴 있겠죠. 시공사에서. 근데 제가 뭐 이 바닥은 제가 훨씬 더 잘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 교수님이 시공사에 건축사에 계셨어요. 맞죠?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건축주 중에 흔히들 이제 그냥 속된 말로 바보라고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건축가한테 와서 시공 좀 해줄 수 없겠냐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박학다식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면은 공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뭐 후배들 아는 사람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리를 봐주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반대도 조금은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시공사한테 가서 설계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귀찮으신 거예요. 건축주분들께서 이쪽 저쪽 물어보기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설계를 맡기 전에 건축가를 7분을 만나고 저한테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좀 뭐 되게 잘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문 팀장님 추천을 하긴 또 했지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일 저렴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떻게든 이렇게 뭐 수고스러움에 대한 대가가 크세요. 생각보다. 이게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뭐 이제 자동차도 심지어 뭐 영업사원마다 해주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설계도 마찬가지고 시공도 마찬가지세요. 전화 한 통화로
실질적인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아끼실 수도 있고 엄청난 지식을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이 지금 카이 교수님의 저희한테 아마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다른 데도 많이 둘러보시고 오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주제가 8가지인데 벌써 1시간이 지나서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설계를 하신 분도 있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 시공사한테 웬만하면 설계를 맡기지 마십시오. 브랜드 하우징 맡겨도 됩니다. 그 설계 엄청 늦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주가 얘기하지만 우리 브랜드 하우징 사무실 직원들은 별로 안 친절합니다. 그걸 아시고 설계를 의뢰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리인데요. 그 감리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 시공사가 뭐 철근 빼먹는지 뭐 나무 적게 넣는지 이걸 검사하러 다니는 감리잖아요. 근데 감리는 왜 필요한지 한번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박 교수님. 쉽게 얘기해서 감리는 원칙적으로 도면대로 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도면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도서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도서. 그래서 하다못해 이렇게 글로 쓴 것도 도면에 들어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방서 있죠. 시방서도 도면에 들어가는 거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원칙대로 도면대로 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 주는 게 이제 감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디자인한 대로 시공을 하느냐. 간혹가다 이제 현장에서 디자인은 돼 있지만 시공의 난이도 때문에 다른 형태의 시공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제 그래서 감리의 범위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법정 감리, 그러니까 뭐 건폐율이 오버됐느냐, 이격거리가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용감사 받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 뭐 이거가 최소한의 이제 범위의 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에 대한 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디자인 품질에 대한 감리가 있고, 감리가 이제 제일 그 심한 감리는 공정관리까지도 같이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더 비싸게 들어가죠. 거의 감리자가 현장에 같이 상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아파트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감리를 하게 되면 인원도 많이 파견이 돼 있고, 별도의 감리비도 책정이 돼 있고, 별도의 감리 전문회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더 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브랜드 하우징하고 일을 하다 보면 좀 불만인 게, 감리의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이제 좋게 말하면 문 팀장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조금,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충 찍겠습니다. 소장님은 감리 몇 번 나가십니까?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아마 한 10회 정도 넣는 기본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회를 현장을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보통 한 세종을 만약에 다녀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 경비가 한 30만 원 정도 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비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회사에 청구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를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건축주한테 이런 부분을 양해를 드리고 비용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런 비용이 사실 합당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회를 가면 30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300만 원을 받고 경비로 다 써버리면은 이윤이 없어요.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이제 감리를 너무 열심히 하면은 회사가 잘 안 돌아가죠. 근데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감리를 꼭 필요할 때 불러주시는 건 반드시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상량 감리 얘기 들었지만, 그 시공사가 이제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공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불러주실 수 있는 감리. 그러니까 그런 게 진정한 감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셀프 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어느 시공사가 됐든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나 이제 인터넷이 다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장을 건축자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집 근처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아주 속속들이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만약 저희 이제 고객이시라면은, 저희 건축주시라면은 저희한테 그날 아침에 현장을 갔으면은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요. 근데 미덥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은 저희는 이제 나갑니다. 이제 갑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부하예요. 카페에 건축주도 사진을 많이 올리고 시공자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직장에서 잠깐 짬을 내서 감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진에 보이는 부분을, 아니 현장을 안 나와보고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 바닥에서 15년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산림청의 감리 횟수만 100회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감리했던 똑같은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시공사마다. 이쪽 시공사가 이런 잘못을 하면 또 다른 시공사가 또 잘못해요. 그 이유는 경험이 부족해요. 시공사들이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브랜드 하우징에서 이제 사진을 올려주는 부분이 상당히 퀄리티가 있게 올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저는 좀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300이라는 금액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근데 이게 브랜드 하우징을 통해서 저희랑 설계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럼 브랜드 하우징을 떠나서 다른 시공사랑 계약을 하고 싶은데 감리비를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그런가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받게 되면은 약간은 이제 불편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하 카페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감리를 진행을 해드리고요. 또 실제적으로 부하를 떠나신 분들한테 더 애정을 가요. 왜냐면은 시공자를 거의 대부분 잘 못 만나시거든요. 이제 감리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를 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감리가 이게 아까 박 교수님 말한 뭐 상주 감리가 있어요. 하루 종일 시공사 옆에서 뭐 보채는 감리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비싸긴 비싸요. 그건 뭐 1억대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인 감리는 제가 받는 거잖아요. 시공사가 받는 거잖아요. 이 두 분들이나 다른 건축가들은 감리를 오시는 거고. 근데 감리 뭐 1,000만원, 뭐 500만원 이거는, 그러니까 시공사가 뭐 잘못했나 못했나를 찾는다기보다도 그 출장비예요, 출장비 보면. 그래서 뭐 500만원짜리 감리를 받으나 1,000만원짜리 감리 받으나 뭐 무료 감리를 받으나 보면 오는 횟수는 서로 비슷해요. 내가 가면 더 잘해주겠지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건축사보다는 시공사들이 저 철근이나 뭐 철근 배근 같은 건 뭐 누구나 다 질 수 있는 거고, 목구조는 잘 모르는 경우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빌더들이 건축가가 감리 온다 그러면 무시합니다, 사실. 처음 들으셨죠? 아이, 별, 또 오면 또, 아유,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현장 소장도 이 목구조만 전문을 했던 소장들은 좀, RC부터 지은 현장 소장들은 이제 건축가들을 좀 무서워하고 이러는데, 목구조만 먼저 시작했던 현장 소장들은 건축가를 진짜 저 밑으로 봐요, 이렇게. 뭐, 감리 와서 뭐 책 갈 건데, 뭐 이런, 못 간격 알아? 이건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걸 보러 오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나가 보면 처음에는 보통들 감리를 나가면 현장을 맡으신 분들이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들떠도 안 봐요.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하는데, 이제 이동선이나 저 같은 경우는 목구조만 전문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몇 가지 포인트 지적할 포인트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감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설계해 놓으니까 그냥 현장 알아서 하고 법규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사용검사한테 다 도장을 찍어줘 버릇 해서 중간에 감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황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 브랜드 하우징 같은 경우도 감리를 나가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문 팀장님한테 이제 간혹 가다가는 이제 그냥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의견 충돌이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아까 그 당황스러워 하시는 이제 대부분의 목수님들은, 일하시는 분들은, 예, 얘기를 하면 쉬운 얘기를 하죠.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해줘도 집 안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 있는 게 신기해요. 이 집이 왜 안 무너지고 서 있을까? 신기할 정도의 집인데도 그분들은 30년 동안 이래도 안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 팀장님은 그게 이제 경험이 많으시면서도 의견 교환이 돼요. 그리고 아닌 부분은 또 아닌 거 확실히 인정해 주시고, 또 본인이 생각하시는 주장은 또 저를 설득하시는 때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감리의 역할이 이제 뭐 그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목수들은 감리 설계자를 별로 안 존중합니다. 그 목구조를 하는 사람만. 제가 그 현장에서 이제 목수들이 이제 감리자가 가면은 싫어하죠. 왜냐면 이제 되게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하에는 문 팀장이 오면 싫어합니다. 현장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 칭찬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산림청에서 보통은 큰 목조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발주가 나와요. 근데 현장에 이 공사를 맡는 사람이 그 대형 종합 건설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조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유명한 설계 사무실도 아닌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현장에 감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와요. 그러면 현장에 가봐요. 그러면은 문 팀장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카이 건축사님이나 저보다는 한 수 위라는 거죠. 목조에 대한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자극이 돼요. 저 사람이 현장에 가서 자기가 이제 감리자도 아닌데 감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찾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실수한 게 없을까? 그러니까 문 팀장도 사람이잖아요. 이제 낙하를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하거든요. 이 잘못된 거 이거 보강을 해. 그럼 저희가 가서 꼭 하나씩은 찾아냅니다. 이제 뭐 미처 못 찾아냈던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감리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비해서도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빌더 두 건축가님한테 빌더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는 수정을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제 가면 보시면 감는데도 락카를 안 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빌더마다 특성이 있어요. 요거 뭐 이거는 나중에 세우는 빔 하부의 보강은 나중에 하는 빌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락카가 있는 현장이 있고 없는 현장이 있는데 보통은 저랑 많이 돌아다녀서 이불로 소장들이 한두 개는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락카를 안 칠하면 건축가들이 문팀장 안 갔다 왔구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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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수님들이 어떤 부분을 잘못하셔서 그 지적을 하셔갖고 이제 뭐 30년 동안 이렇게 지었는데도 안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신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 목구조도 이제 콘크리트 구조처럼 구조 설계를 따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0년 그 목수 거짓말입니다. 30년 경량 목구조를 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맞죠? 30년 했으면 제가 모르면 그 사람은 30년 안 하고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올렸잖아요. 자기 목수 생활 20년 했다고 그러길래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27이래요. 7살부터 뭐 목수 생활, 이 낚시꾼이나 이게 그 경량 목구조 빌더들은 자기가 몇 년 했는지 잘 몰라요, 사실. 실제로 한 5년만 하면 보통 20년입니다, 경력이. 맞죠? 제가 42년 목수 생활을 했거든요. 저희 아까 구조 계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건협이라는 그 협회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해양부랑 그 이제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관,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그런 규모를 정리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60평 이하의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은 구조 계산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야 바람직한데, 요즘 건축주분들이 이제 거실을 엄청 넓게 쓰길 원하세요. 주방이랑 터서. 근데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못하세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하는 곳을 찾거든요. 이제 구조기술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 콘크리트나 철골조가 전문인인데 목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 빼고 한 1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시는 거, 계산서를 이제 발령할 때 요구하시는데, 목조라 그러면 400만 원까지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들여서 이제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그 정도 비용을 주고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2번 거래하기 싫은 거죠. 그럴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찾는 사람이 이제 문 팀장님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산림청에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서류 중에 구조 개선을 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인이 인증한 사람의 어떤 설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저희 설계자잖아요. 구조 계산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조 계산은 이걸 엔지니어 쪽 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조 기술사나 아니면 이제 문 팀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문 팀장이 또 못 푸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이제 뭐 일본이나 이제 캐나다에 이 연구원들이 있어요. 그 현지에 그 목재를 공급하는 연구원들,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보내서 그 도면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공을 합니다. 적어도 부하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목구조에서 위험한 게 장선이에요, 장선. 뭐 벽체 이런 건 사실은 구조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이제 1층의 천장이자 2층의 바닥인 그 부위가 제일 위험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실 쪽, 거실은 화장실보다는 넓잖아요. 그걸 구조 검토를 대부분 하는데, 뭐 집 무너진다는 얘기는 저는 2번 봤어요. 언제 무너지냐면 뭐 지붕 올리고 이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돌 난방을 하고 방통을 치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건 미국에도 없거든요. 그걸 치면서 터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회사의 사옥 옥상을 이제 평지봉으로 했는데, 그걸 공구를 200을 쳤는데 터졌어요. 구조 계산을 했는데도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위가 제일 위험 단면이지 뭐 나머지는 별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맞죠? 어떤 구조든지 쉬운 얘기로 뭐 기둥 중간이 부러진다든가 보호 중간이 부러진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도 그렇고 목 구조도 그렇고 항상 그 연결되는 부위에서 항상 문제가 제일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 연결되는 부분을 얼마큼 잘 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이 경량목 구조는 또 부재 자체에 그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 한계를 잘 그 인식을,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도 이제 그런 개념을 잘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목 구조 하신다는 이제 많은 분들도 보면 콘크리트 설계하듯이 그냥 목 구조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좀 죄송한데 대충 보면 그 99%는 된다 안 된다 딱 결정이 나요. 계산서를 돌리기 전에도 이제 구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목구조는 목구조 전용이 있는데 돌리기 전에 다 짬밥이 있어서 이게 안 돼요 된다가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택도 아니게 막 그 용어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막 우리 2층 제일 중요한 단면에 그런 막 2x6 이런 거 써가지고 한 요만한 두께잖아요. 그런 걸로 치는 데도 많거든요. 돈 좀 아끼려고. 그런 거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에 대한 건 손쉽게 말씀을 드리면,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나면 역학적인 그 불리한 거는 4배가 불리해져요. 2배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2x6하고 예를 들어서 2x6하고 12로 쓰잖아요. 그거의 차이는 제곱으로 또 2배가 아니고 제곱으로 차이가 납니다. 아우,
너무 그러니까-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답변이 되셨나요? 이건 좀 번외 질문이지만 네, 괜찮습니다. 뭐 구조 설계를 뭐 예전에 들어보니까 마이다스라는 뭐 프로그램도 있는데 마이다스는 콘크리트에 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목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지. 제가 그건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하철 구조 설계를 할 때 셉 2000하고 마이다스를 썼었거든요. 근데 셉은 완전히 엑셀처럼 구닥다리고 마이다스가 이제 윈도우처럼 도스하고 윈도우 차이인데 마이다스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량 목구조 프로그램인 그 우드웍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드웍 자료만 내도 그 구조 계산은 우드웍이란 그 미국 프로그램으로 모든 목구조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이다스를 쓸 때는 글루레민 이렇게 좀 효 있는 부재 이때 쓰면 좋고요. 대부분 99%가 우리나라 건축 그 기술사들은 마이다스를 씁니다. 그런데 아까 우드웍이란 경량 목구조 전용 프로그램도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걸로만은 또 마이다스로만 돌리기는 힘들어요. 되셨나요? 예. 예. 네. 네. 저희 아까 전에 이제 설계를 지금 이렇게 안 하신 분을 손들어 달라고 했을 때 몇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설계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제 집을 지으셔야 되는 분들 말고 그 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은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사실 아까 전에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대부분 다 마치시고 시공을 준비하시는 거라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뒤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사장님 얘기하셨던 그 시공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아까 그 감리를 얘기하는 분, 제가 봤을 때 그 시공 감리라는 부분이 이제 현장에 상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금 혹시 위치가 어디세요? 대지 대략적으로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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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사장님, 저희 나중에 한번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요. 뭐 저희 회사를 방문하실 때 한번 통화를 한번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좀 이제 저희가 이제 공통된 주제를 다뤄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꼭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 별로 없어서 예. 그러게요. 예, 너무 빨리. 알겠습니다. 지금 예.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착한 설계 맞나요?